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첫 5,109지를 밟으며 이제 5,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하며 25년 만에 1,10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 오른 5,170.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5,140선에서 출발해 한때 5,180선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처음으로 5,100선에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1조 2,1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1.8% 오른 16만 2,4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최초로 종가 기준 16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1% 급등한 84만 1,000원으로 마감해 80만 닉스를 붙였습니다. 코스닥도 4.7% 급등한 1,133.52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000년 8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선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도 뒷받침에 분주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국내도 우량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건데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까지는 배제합니다. 또 현재 정부는 자사주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해소하기 위해선 주주 환원을 높일 수 있는 더 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시 상승 동력이 더 커질 거란 장밋빛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배나 뛰면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쳤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47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43조였던 삼성전자를 4조 원 차이로 제치면서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도 97조 1천억 원으로 46.8%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4분기 실적은 더 좋았는데요. 매출은 66.1% 늘어난 32조 8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37.2% 급등한 1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 기록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라면서 AI로 재편되는 수요에 맞춘 전략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네, SK하이닉스는 내일 오전 9시, 삼성전자는 오전 10시에 각각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가집니다. 양사가 같은 날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대 관심사는 HBM4 주도권을 둔 양산 일정과 전략입니다. 특히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HBM4 계약 진척 상황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모읍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작년 9월 HBM4 양산 체계 구축 이후 고객 요청 물량을 양산 중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20원 넘게 급락하면서 1,42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석 달여 만에 최저치인데요.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환율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3원 70전 내린 1,422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420원대로 거래를 마친 건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우선 환율을 끌어내린 주된 배경으로 달러 약세가 꼽힙니다. 달러 인덱스는 95선까지 밀려 지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화 초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저에 개입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1,153엔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외 요인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해외 주식 비중 목표치를 기존 38.9%에서 37.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170억 달러가량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2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불안 요소인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에 관세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투자도 더 빨리 집행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200억 달러 상한까지 다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것만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두 달 새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뒤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제 금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산업 수요까지 늘면서 구리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 현물 가격은 이달 초 13,000달러 돌파 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최고가 기준 6% 넘게 올랐고 6개월 사이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자산 해지를 위한 원자재는 역시 이제 금, 은이 대표적인데 구리도 최근에 이 흐름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자 달러 가치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떠올랐습니다. 이에 구리 실물 ETF에 몰린 순자산 총액은 1,918억 8,300만 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수는 있겠죠.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가는 흐름들 자체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다만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금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기업들의 포상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당 기자, 우선 어떤 기업들이 포상 방식을 바꿨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그동안 장기 근속 포상으로 금을 선물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현금 축하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에는 근속기간 10년일 경우에 금 10돈, 20년이면 20돈을 주는 등 근속기간을 맞춰 금을 선물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기간 10년은 현금 500만 원, 20년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이오 기업 시젠도 마찬가지로 장기 근속자 포상을 금 대신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10년 근속자에게 휴가와 금 10돈을 주고 15년 근속자에게 금 15돈을 제공하는 등 근속 5년마다 근속 연수에 금 1돈을 곱해 선물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 연수에 현금 50만 원을 곱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장중 5,110.50달러를 고점으로 기록했는데요. 금값은 지난 2024년 1월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이었지만 2년 새 약 2.5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의 여파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온스당 금값의 서울 외국 환중계 월평균 매매 기준율을 반영해 원화로 환산할 경우 2024년 1월 약 265만 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배인 746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증권사 전산장애, 새해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문 오류나 조회 지연 등 다양한 사고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장에서 증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시스템 관리에는 아니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LS증권에서 어제 오전 9시경부터 3시간가량 전산장애가 벌어졌습니다. 로그인 지연, 주식 잔고 조회, 주문 체결 지연 등 시스템 전반에 오류가 발생하며 투자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LS증권은 일시적 트래픽 급증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다음 달 6일까지 11일간 피해를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연이어 터지기 시작한 증권사 전산 사고는
새해 불장 속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선 최근 거래 조회 화면 지연이 발생했고 토스증권에서는 미국 주식 일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는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증권사들이 부랴부랴 보상을 진행하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재발 방지에 나서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후 대책에 불과합니다.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산과 관련된 데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인프라를 더 구축시키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해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 개선 계획에 퇴짜를 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감당할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금융당국이 롯데손보가 낸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 개선 계획에 퇴짜를 놨습니다. 앞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롯데손보는 최근 경영 실태 평가 중 자본 적합성 부분에서 취약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으며 당국의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신지급 여력 비율 킥스가 규제 기준에 상회하지만 기본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 구조와 비계량 평가 결과를 종합해 위기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자를 통한 기초 체력 보강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대한 국비를 더 조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 경영 개선 계획 불승인으로 롯데손보의 적기 시정 조치 단계는 가장 낮은 경영 개선 권고에서 중간 단계인 경영 개선 요구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롯데손보는 2달 안에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보완 계획을 다시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용도와 매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손보의 신용도는 A등급으로 대부분 신용평가사는 하향 검토, 부정적 검토 등 등급 하향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평판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계약자 이탈이나 설계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정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오면은 돈 몇만 원 갖고 와봐야 살 게 없어 정말. 다 비싸가지고 가정주부들이 너무 힘들어요. 과일이 너무 비싸서 사실 조금 머뭇거리는 사과랑 배랑은요 굉장히 비싸요 작년에 비해서.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배추와 사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27만 톤 공급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평상시 대비 1.5배 늘렸습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계란은 설 전에 수입 신선란 224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에 따라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 시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 등 오프라인에선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는 과일, 한우 선물 세트를 최대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도 늘어납니다. 2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지역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는 KTX, SRT 역기성 등 일부 열차에 대해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연휴 기간 4대 궁, 종묘, 조선 왕릉 등도 무료 개방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새해 들어 먹거리부터 명품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 푼이라도 싼 곳에 발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특히 창고형 마트와 마감 할인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피믹스 360개가 47,000원, 컵라면 15개는 10,000원이 채 안 되고 한돈 삼겹살도 100g에 2,000원이 안 돼 시중가보다 30% 저렴합니다. 저희가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먹기에 아무래도 창고형 마트를 오면은 가성비 위주로 좀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나 아니면은 뭐 쌀 이런 곡류 위주로 좀 저희는 많이 사는 편인데 이게 창고형 마트에는 좀 소분해 놓기 좋아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용량 가성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편의점에선 소비 기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마감 할인을 공략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GS25는 품질은 별 차이 없지만 가격은 최대 반값인 마감 할인 매출이 1년 사이 130% 급증했습니다. 외식비 부담도 커지면서 평일 점심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식사와 후식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뷔페 매장도 최근 3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해소되지 않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제한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크게 만족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다만 편의점 PB 간식을 비롯해 저가 커피와 비타오백 등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성비 먹거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이 궁극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의 경우 추가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점은 한두 달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 내용 자체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관련법을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한다고 돼 있는 절차를 미국도 알고 있다며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관세 합의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제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장관 결의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한 예비 절차 차원의 프로젝트 검토가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쿠팡조사, 온라인 플랫폼법 등 다른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김정관 산업장관이 곧 러트닉 상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관련해서 당초 예고대로 추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당초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에 바로 종료할 경우 생길 국민 불편을 감안해 한두 달 이후에 종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 등에서 전례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개월 안에 집값이 안정될지에는 여전히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단기간 저항을 의식해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해선 곤란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오전 SNS를 통해 거론한 설탕세 관련해서 김 실장은 2달 전부터 검토 중인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발언 때문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속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문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의중이 파악됐습니까?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조현 장관은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비준 문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을 찾아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 기조도 전했습니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은 가열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최근 미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벤스 미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강조한 점에 빗대어 핫라인이 아닌 핫바지 라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발 발언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특수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 발의돼 있는 6개의 관련법을 심의할 예정인데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올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시장이 80조 안팎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압구정과 성수, 목동 같은 이른바 노른자 땅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조단위 사업지를 두고 수전을 벌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제격들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재건축 단지는 5만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준비 중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6단지가 다음 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예고하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곳 목동 14개 단지의 전체 사업비만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대형 건설사들이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수주 물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재건축 최대여인 압구정 3, 4, 5구역도 다음 달 시공사 선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도시정비 사업 규모는 약 80조 원 안팎으로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수주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업계 큰형님격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한남 4구역에선 삼성이, 압구정 2구역에선 현대가 각각 시공권을 확보했는데 올해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압구정 일대에서 다시 한번 대격돌을 예고했습니다. 강북에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대형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1지구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이 유력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핵심 지역들 위주로 선별 시공권을 따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하이엔드 브랜드도 이 치열해진 정비사업 수주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대형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이 몰리면서 10대 건설사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중견사들은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실적 확보가 가능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 KT로 갈아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KT는 자세의 보안 취약점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다며 고객들을 끌어들였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이른바 고객 기만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결과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경쟁사 SKT가 해킹당하자 KT는 우리는 안전하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로 가입자를 뺏어왔습니다. 안으로는 서버를 내다 버리면서 밖으로는 안전을 판 기만 마케팅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가로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KT에서도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동일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후 과연 이용자들이 SKT 해킹 사고 때 KT로 그렇게 번호 이동을 했을까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최우선적인 해결을 약속했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을 해서 저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취임 한 달 만에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해서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거나 또 사업자들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KT는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